이제 차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기 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없거나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당이 출마를 하면 의원은 출마를 못합니다. 저는 들었어요. 저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강원도 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봐야 뭐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형 뉴딜 사업 이제 모든 사업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본인들이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일을 하긴 하는 걸까 뭐 이런 있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보좌진 채용이 너무 잦다. 지난번 국회도 돌아다니고 제가 카메라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기 강원도지사 후보 얘기를 좀 계속 했는데 그 이제 최문순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강원일보 기자 칼럼에 이 강원도 대망론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의 앞으로의 행보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이제 언급했던 분들이 이제 뭐 김진태 전 의원님,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최문순 지사 뭐 이 정도인데요. 사실 뭐 김진태 전 의원님은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광재 의원 역시 뭐 친노의 핵심이시고 또 지금도 대선 주자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최문순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얼마 전에 여의도에 최문순 지사의 핵심 측근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확인을 못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뭐 강원도의 수장이시고. 근데 이제 그 원선영 기자의 칼럼이나 최근에 이제 기사들에서도 이제 나온 것처럼 그 중앙 언론에서도 지금 이광재 의원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낙연 전 총리와 지금 당대표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투톱 체제가 어느 순간에 약간 고착화되는 느낌들이 나오는데 제3의 후보론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어떤 핵심 세력들 이런 분들이 지금 기존의 이낙연, 이재명 말고 또 다른 후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최근에 그 민주당 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을 했죠. 거기 안에 이제 이광재 의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광재 의원이 과거에 이제 여시제 원장을 하면서 어떤 민간의 싱크탱크 그런 어떤 정책 개발 이런 면들을 많이 높게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경수가 사라진 자리에 충남지사하고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그 새로운 좀 대안 인물로 또 그 사람들도 관심을 받는다. 이런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건 결국 강원도가 가진 자원, 또 강원도의 어떤 앞으로의 그 잠재력 부분을 중앙 정치권에서도 유심히 보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강원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일단은 최문순 지사님 개인적인 그 정치 스토리를 인생사를 쭉 보면 그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갔다가 MBC 노조위원장 MBC 사장 하시다가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가 이광재 의원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강원도지사 낙마를 하자마자 최문순 지사님한테 당에서 그 도지사 출마하는 굉장히 뭐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인생 스토리를 보면 충분히 대망의 의지를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사들이 대망을 도전했던 스토리를 보면 지금 이낙연 지금 의원도 전남도지사였다가 총리했다 가신 거고 홍준표 의원도 있고 경남도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사를 하다가 곧바로 대망을 성공시킨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뭐 한 다리를 거쳐가던가 아니면 뭐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 모르겠지만 광역시도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지방 정부의 행정 수작 이런 이제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 그 행정을 책임져본 그 어떤 역량을 검증되지 않은 분이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최문순의 행정 역량, 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또 그동안에 당에서 기여한 부분들, 또 소탈한 뭐 여러 가지 면모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이제 대권에 도전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그 맨 처음에 대권 행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다들 기자들이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이 이제 3선 퇴임 후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본인은 맨날 통일이 된 후에 자기는 강원도지사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실현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뭐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올림픽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문광부 장관이라던가 뭐 이런 입각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선거에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 들어서 대망론이 불거진 거는 그 지금 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교도소에 가 있는 이유가 친이 친박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뭐 BBK 나오고 최순실 나오고 그때 제기했던 의혹들 때문에 지금 결국 임기 끝나고 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이낙연이 정말 격렬하게 싸우면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또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 혹은 뭐 청와대에서 생각을 해서 최문순 지사님한테 별도로 좀 썰을 계속 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 자꾸 개인적인 생각만. 나는 최근에 무슨 기사 보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에 뭐 중앙당에 대선 관련 뭐 경선 룰을 변경해달라는 뭐 얘기를 했다는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최문순 도지사 도민일보 기사를 안 봐.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선 그러니까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하자. 뭐 그래서 후보 간의 오디션 1대1로 경선을 하자. 뭐 이런 걸 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좀 어느 대선 쪽에 대권 쪽에 관심이 있는 건가?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되게 의외의 어떤 행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MBC에서 부장급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장급 직함에서 바로 MBC 사장이 된 것도 되게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MBC 사장을 마치자마자 임기가 끝나자마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도 되게 의외였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언론사 사장을 한 정도면 국회의원직을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잘 가지 않습니다. 언론사 사장 했던 사람들이. 물론 최근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갖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엄기영이라는 후보는 오랫동안 MBC 메인 앵커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 또는 그 사람의 인지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3선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대권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최문순이 걸어온 길을 보면 도전하지 말라는 법이 충분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여권 인물 얘기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야권에 야권에서 거론되는 좀 대선적 인물도 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지방선거가 끝나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에 열거돼 있는 분들 말고 아까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들이 지금 열거돼 있는 후보군 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모르겠다, 이게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떤 인물이 좀 나와야지 승산이 가능하겠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극렬하게 약간 대립 구도로 가는 형상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야권에서 오히려 좀 나와서 포용력 있는 포용력 있는 후보가 좀 나와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서 했으면, 근데 그것이 물론 다 무조건 공격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비전을 담고 그렇게 좀 진행할 분이 나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신한 인물이. 원선영 기자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차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없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설문조사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강원도민들은 약간 좀 정말 그 센 사람,
정말 역량이 높고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정말 역량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강원도의 이런 어떤 현안이나 어려움들을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10년 이상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피로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차기 선거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물이 나와서 좀 기쁘게 좀 기꺼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현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국회 출입하면서 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강원도 국회의원 뭐 어떤 분들 있는지 좀 눈에 띄는 분 있으신지 이런 비하인드 썰도 좀 들려주세요. 크게 뭐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아까 언급한 그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진검다리 이제 삼선 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수행비서 없이 다니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집은 자택이 이제 서울이신데 지역구가 철원, 하천, 양구, 그다음에 춘천 북구 지역이잖아요. 서울에서 그 철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사실은 혼자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연세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고령 중 계속 가시는데 이거 혼자 꼭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름에 수해 났을 때도 철원 지역에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혼자 이제 운전을 해서 지역구로 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초선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 같으면은 초선 의원들이 좀 이렇게 당내에서 역할이나 이런 게 비중은 좀 작을 거고 지역에서도 관심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초선 의원들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다선 의원들에 이렇게 조금 기가 눌려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요즘에는 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아시는 의원님도 많으시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초선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보좌관 생활도 뭐 김근태 의원 보좌관, 그다음에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니까 국회의원은 처음 당선된 거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초선이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수처 관련해서는 맹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이슈, 그러니까 공수처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는 유상범 의원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직접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그 당 내에서도 유 의원님께 이제 의존을 많이 하시고 그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척도가 법안 발의수랑 상임위랑 본회의 출석률인데 그거를 좀 비교해 보자면 가나다 순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권성동 의원이 법안 발의 개수를 말씀드리면 권성동 의원이 9개. 21대 들어서요? 예, 21대 들어서입니다. 송기현 의원이 15개, 유상범 의원이 5개, 이강재 의원 16개, 이양수 의원 8개, 이철규 의원 11개, 한기호 의원 12개, 허영 의원이 22개입니다. 앞자리가 달라지는 22개. 근데 이 법안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국민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법안을 내는 거고 사실 여당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이 온전히 보좌관들과 회의를 해서 본인이 온전히 발의하는 게 있고 또 정부 입법 형태긴 한데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뭐 총리실 거치고 회의 거치고 해서 몇 년이 걸리니까 혹은 관계 기관에서 몇 년이 걸리니까 의원실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또 발의되는 경우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 다섯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게 좀 용이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 의원께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현재까지 100%세요. 나머지 의원들은 한두 번씩은 결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률이 높다는 거는 좀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시거든요, 춘천에서. 새벽에 뭐 한 4시 반, 5시. 근데 집이 서울에 있으시잖아요. 춘천 집은 이제 전세로 알고 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분하실 예정이시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많이 못 내려오는 경우에 우리 지역의 어떤 돌아가는 민심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국회의원 뭐 쪽에서 좀 관심 갖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아져서 네. 꼭 지역을 직접 왔다 갔다 또 코로나 시대이고 하니까 네. 왔다 갔다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실상 지역 주민들은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이 행사에 왔는데 이번에는 이 행사에 안 온다 이러면 벌써 마음이 변했네 뭐 떠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좀 잘 도닥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선거구가 넓어가지고 참 뭐 어려운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워낙 넓고 인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맞게 좀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의정 활동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좋은 얘기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을 하긴 하는 걸까 뭐 이런 있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강원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안 되셔가지고.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대숲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숲 있죠. 네, 페이스북에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 대나무숲. 네, 보좌진들이 주로 이제 글을 쓰시는데 뭐 어떤 의원님 익명으로 이제 뭐 의원님들에 대한 이제 뭐 비판 아니면 뭐 뒷담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본 예. 보좌진 채용이 너무 잦다. 21대 국회는 이방인가 봅니다. 네. 막 이런 식의 이제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좌진들을 어떻게 해고를 합니까? 어떻게 네, 해고, 바로 하루 아침에도 해고를 합니다. 네, 하루 아침에 해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고 예고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날 아침에 바로 잘리는 바로 겁니다. 아침에. 네. 근데 보좌관들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임명권자가 바로 해임을 할 수 있고. 그날 아침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보좌관들이 막 바뀌어요? 보름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있고요. 네. 네. 벌써 뭐 9번 바뀌고 이런 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국회 막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동기방, 뭐 강원도방 카톡방이 있는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근로자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방이 자주 바뀌는 의원에 대한 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못 견뎌서 나갔든 네. 아니면 자주 뭐 해고를 하든 뭐 네.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느 쪽이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렇다. 아직 강원도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원도보다 제가 그 명단을 다 받아 보니까 거기에 걸어내는 분들 중에 강원도 국회의원 분들은 없었어요. 명단이 아예 돌아다녀요? 예, 돌아갑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 보좌관 뭐 이름, 뭐 비서관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뀌었으면 바뀐 거예요? 누구 어디 그게 뭐 지난번 국회도 돌아다니고 제가 카메라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실명으로 몇 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뭐 바뀌었다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면서 보좌관들이 좀 잘 보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구설에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언은 저도 이제 그 기사로 보고 카톡방으로 봤는데 법사위원장이 또 춘천 분이세요. 그분이 윤호중. 윤호중. 예, 춘천 분이 김도 의원님한테 말하면서 보좌관들이 잘 좀 보좌해라. 그 시험 봐서 뽑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굉장히 강력 반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저도 문의 카톡이 와서 답변을 좀 했는데 사실 집단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문헌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무적으로 적절치 않은 발언이긴 하죠. 그 보좌진들도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들도 시험 봐라. 기본 소양 시험 봐라. 근데 이분들이 그 자기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거를 그분도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본인들끼리 싸워야지 왜 또 보좌진까지 건드냐 그게 되는 거죠. 뭐 보좌관들도 전문성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분들도 뭘 오랫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역할들만 많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허영 의원하고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 생활들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양수 의원님도 오래 하셨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보좌관들이라는 게 정책도
자기가 같이 그 논의도 네. 하고 뭐 법안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한 상임위에만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나는 국토위만 있는다. 25년 동안. 나는 뭐 정무위만 있는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러면 초선 의원들이 왔을 때 본인도 이제 정무위인데 정무위 잘 모르면 그런 보좌관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영 의원도 그 지난번에 국토위 올 때 그 국토위 쪽에 경험이 있는 보좌관을 일부러 찾아서 채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집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단 이제 주변에서 추천 많이 하죠. 공고가 뜨면 추천이 엄청 들어옵니다. 일단 공고는 띄워놔요. 띄워놓으면 추천이 엄청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뭐 면접 보고 뽑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보좌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